6일 뉴욕 증시가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실업률 악재를 딛고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9% 오른 6,626에 마감됐고 S&P 500도 0.12% 상승한 683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하순 마지막 8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유럽연합 FTA가 타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관해 관세를 환급해주는 문제가 막판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말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던 피치가 지난주엔 우리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례 방문이라며 등급 조정은 미지수라고 밝혔지만 금융업계는 조정 초읽기가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하반기부터 400만 명이 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무등록 사업자 84만 명이 연 5 내지 6%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의 사업자금을 빌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마켓의 수혜리나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실업률이라는 악재를 딛고 모처럼 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8.1%,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6,600선 극적인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장 막판에 영국발 호재가 주요했다고 하는데 보다 자세한 글로벌 시황 대우증권의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마감 지수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에 그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극적인 어떤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한 주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졌고 금융 섹터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대응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7에서 8%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어떤 고용 보고서의 어떤 그런 부진 속에서도 막판 상승을 했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오늘 아시아 시장 개장 초에 출발한 아시아 시장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특히 이제 금융주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난주에 뭐 AIG라든지 시티그룹이라든지 여러 악재들 때문에 거의 한 주 동안 거의 2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약간의 어떤 은행주들 측면에서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JP 몰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도 4%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웰스파고 같은 은행들은 이 배당금 축소라는 이런 악재들 속에서도 추가 하락이 멈추면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국의 어떤 로이드 그룹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부 지원이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그렇지 않은 은행과 그런 은행, 즉 국유화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추가적인 손실이 진행되는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들 간의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어떤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을 멈추는데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 유가 상승 때문에 좀 반등을 하면서 추가 하락폭이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유럽과 일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좀 부진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경기지만 이 신용 시장에 대한 불안 리스크가 크게 고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주에 대한 부도 리스크가 확산이 되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금융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들에 있어서 조금씩 차별화된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참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실업률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미국 실업률이 25년 만에 최고치 8.1%요. 예상보다 좀 더 위로 이렇게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 신규 고용 건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 우려에는 뭐 100만 건이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실제로 나타난 지표상으로는 65만 1000건이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업률 자체는 높게 올랐지만 신규 고용 감소 건수는 당초 예상보다는 양호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뭐
뭐 그 신규 고용 건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미국의 고용 시장은 상당히 얼어붙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표로만 보면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높긴 했지만 거의 25년 만에 최고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보다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실업률의 피크아웃, 즉 실업률이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정도로의 어떤 고용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올 여름에 거의 한 1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실업률 상승이 임금 감소로 얼마만큼 전이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어떤 소매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개인들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임금 감소로 이어질지 여부에 상당히 좀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매 판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이번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도 발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화요일을 하고 수요일에는 이제 유럽 쪽에서의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워낙 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에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예상치는 전월 대비해서 한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OY, 즉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보면은 6.4% 감소해서 한 6.9% 정도로 이 추가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는 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이런 지표상으로는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것이 예상치보다 더욱더 크게 악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 악화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전 포인트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뭐 미국 증시는 조금 불안했지만 우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좀 흐름이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발 호재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런 흐름이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네, 이런 어떤 그 흐름들 자체가 전체적인 방향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이런 아시아 시장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 좀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어떤 레버리지의 부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디레버리지에 대한 부담이 아시아는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의 주가가 지난 11월 주가 저점을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다소 레버리지 부담이 다른 아시아들 국가들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명적이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실물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 그나마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덜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정책인데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를 이미 많이 내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런 정책의 여지가 상당히 좀 적은 상황입니다. 이런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선진 경기들은 정체적인 재정 정책보다는 금리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미 금리 정책을 다 써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재정 정책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같이 폭락을 하기보다는 차별화 양상이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아시아가 어떤 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또는 반등을 한다라면 조금 더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선방을 하는데 또 이유가 있었군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낮은 레버리지 부담 또 금리보다는 정책에 민감한 구조가 그 이유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본 쪽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난 주말엔 엔화가 다시 강세로 반전이 되면서 일본 증시가 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가장 큰 배경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이렇게 그 유럽과 일본 간의 어떤 그런 금리 차이가 줄어들었다라는 어떤 그런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이 더욱더 약세를 보여야 하는 어떤 그런 이유를 일단은 트레이더들이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최근에 일본의 소비자 금융기관
것들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최대 소비자 금융회사인 에이플이라는 회사가 무디스에 의해서 투자 등급이 지금 하향이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의 어떤 금융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그 최근에 어떤 그런 엔화 강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담들이 일본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지금 작용을 하면서 일본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중국 쪽 얘기도 좀 해보죠. 금주 13일에 폐막을 합니다. 중국의 전인대 과연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인가 여기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번 주 전인대는 일단은 그 전인대 이제 후반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 후반부에서는 상당히 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원칙들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정책의 어떤 원칙들을 정하고 큰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면 후반부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인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주 중반 이후에 어떤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책들 중에 조금 더 수정된 사항들 내지는 조금 더 보완된 사항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전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거시경제 지표들과 함께 발표가 됩니다. 오늘 10일부터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통화지표, 그 다음에 이제 산업생산 수출입 동향이 13일까지 계속해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주 초반에는 다소 이제 관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일 폐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주 중반 이후에는 증시 움직임이 굉장히 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 주가 측면에서 보면 반등 쪽에 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 후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지난달보다 조금 더 좀 개선되는 쪽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금 긍정적인 쪽에 기대가 실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인대에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요. 주 초반엔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은 주 후반쯤에선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의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 이어집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현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실업률이 치솟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LG가 올해 신규 인력을 6,000명 뽑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G그룹이 잡 쉐어링, 그러니까 일자리 나누기 캠페인에 동참을 했는데요. LG가 이번 올해의 신규 채용 인력을 대졸 4,000명,
기능직 2,000명 해서 총 6,00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사업 부문별로 나눠서 전자 부문에 4,000명, 그리고 화학 부문에 800명, 통신 서비스 부문 1,200명 등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LG는 원래 올해 채용 규모를 3,0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된 것을 보니까 1,000명이 더 늘어난 거죠.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보면 일단 임원 연봉을 10에서 30% 정도 삭감을 했고요. 대졸 신입사원 초임도 5에서 15%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가 나간 것은 9일 오늘자부터 나갔고요. 앞으로 이걸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까지 이제 모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총 2,000명, 하반기에 2,000명 해서 총 4,000명을 뽑겠다. 이렇게 계획을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던 잡 쉐어링이 대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LG의 또 이번 채용 계획 발표로 인해서 다른 삼성이나 SK, CJ, 포스코 같은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행이나 공기업을 중심으로 하나 둘씩 시작되던 잡 쉐어링이 이제 대기업까지 참석하면서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금요일에 대졸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낸 상태인데요. 채용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적게 뽑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SK 같은 다른 그룹들도 임원 임금은 이미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줄여놓은 임금을 가지고 인턴 사원을 얼마나 늘릴지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기업들도 신입사원이나 인턴 채용 규모를 줄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만큼 대기업들이 적어도 작년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이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나서준다면은 앞으로 참 우리 채용 시장의 미래는 밝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대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가 10만 명, 전월 대비 10만 명 감소했거든요. 2, 3월 실업자 수 집계 결과는 사상 최악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잡 쉐어링에 대해서 사회적인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상태지만 이게 순탄하게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 어제 정경련이 추진하는 잡 쉐어링에 대해서 거부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해서 산하 조직 3,200개의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요.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 지금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원들도 임금을 깎이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이 됐고요. 또 하나는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의미에서 노사민정이 합의를 했는데 이런 정신에도 위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조의 주장을 접어준다고 해도 기존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전혀 없이 신입 직원의 임금을 깎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실업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환율 급등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지난 주말에 1,550원 다소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뭔가 좀 비법이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어요. 예, 인도네시아에 지금 가 있죠.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대통령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물론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저 일반적인 포괄적인 이야기다. 특별한 의미 없이 불안정한 모습을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풀이를 해보면 한 3가지 정도의 그 자신감의 배경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규모가 더 클 것이다. 정부가 연초에 예상했던 규모는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한 120억 달러 정도가 됐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 정부가 170에서 180억 달러로 이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 규모가 더 많아지니까 그게 자신감의 첫 번째 근거가 됐을 거다. 이런 지적이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화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데 이어서 지금 EU 통화 스와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무라이 본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외평채 규모도 좀 더 커지면 이렇게 달러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감이 나온 것 아니겠느냐.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적지 않다. 지금 올 들어서 2월까지 1조 9천억 원 규모를 매수했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환율 상승 행진을 이제 끝내고 좀 안정화되는 시기로 접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환율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당장 12일에 한은에서 금통위가 열리게 돼 있죠. 예, 아무래도 금통위가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주에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던 환율이 한 1,550원대로 급락하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12일 날 금통위가 열리면 금리가 동결될 것이냐 아니면 더 인하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환율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은이 5.25%이던 금리를 2%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0.25% 정도는 더 내릴 그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하지만 새로운 변수로 나온 것이 물가입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생필품 값이 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부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변수를 꼽자면 이제 13일부터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인데요. 여기서 이제 새로 어떤 이슈들이 나올까, 기존에 있던 동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화가 오갈까 이런 게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 자리에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은 총재 그리고 진동수 금융위원장까지 모두 참석하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의 멘트도 많이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국의 전인대에서 발표된 경기 부양책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웃고 웃었는데요. 원자바오 총리에 의해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아주 눈길을 끌만한 멘트를 하나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후진타오 주석이 한 발언은 중국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올해 8% 경제 성장률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실현 방법이 이제 아무렇게나 성장해서 8% 성장을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번 발언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요 내용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 구조 조정, 그다음에 과학기술 발전, 에너지 절약, 그다음에 환경보호,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 이렇게 4가지 정도를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산업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기업 구조 조정을 장려하고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신에너지 등 첨단 산업을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같은 경우는 청정에너지 발전과 국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이제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같은 것은 아직 개발이 덜 된 서부 대개발 계획을 이번 성장 계획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역 불균형 해소 외에는 나머지 3가지 과제 같은 경우는 거의 선진국형 과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중국도 앞으로 이번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질 좋은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제 성장 모델 전환 얘기뿐만이 아니라 위완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자 하는 얘기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죠. 예,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자는 얘기는 지난해 10월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원자바오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왜 달러화 중심의 기축 통화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우리도 국제 통화를 다양화하는데 몫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전인대에서도 역시 위안화를 국제화시키자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달 말부터 홍콩과 무역거래에서는 위안화로 결제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홍콩에서 이같이 결제 통화가 변경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아세안, 러시아, 한국, 일본까지 확대가 되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기축 통화가 되면 뭐 좋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또 외국 자금이 무더기로 빠져나갈 경우에 중국에 타격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이현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칩이 지났지만 한국 증시는 여전히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개 증시에 봄은 쉽게 오지 않겠지만요. 겨울에도 눈꽃은 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의 끝 놓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파이널 모드 함께 하시고 저는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